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아, 오늘 이 늦은 저녁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심장이 아픈데 검사해보면 괜찮대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담당 PD님께서 제목을 정해주셨는데 상당히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제 58세 여자 환자 최근 한 2주 전에 본 환자분을 기억하는데 들어오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딱 대답이 "심장이 답답해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은 저희가 좀 정말 심장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진단을 하고 오셨잖아요. 이 가슴이 답답한 게 아니라 심장이 답답하니까 심장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심장이 아니고 심장 아닌 문제로 답답하다 얘기하면은 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이 "심장이 답답하다." 그러면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겠죠. 심장은 진단인데 "가슴 어디가 불편하시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 대답은 안 하고 "그보다 뭐 심장이 아픈데 다른 병원 가서 검사 해 보니까 괜찮다고 해요. 난 심장이 아픈데." 그래서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보면은 이 가슴 통증, 가슴 답답 뭐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 괴사, 급사 어 이 그런 거와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젊다고 안심할 수 없다." 심근경색 이런 것도 기사에 있고요. 뭐 "두근거림 흉통이 있다면 검사부터 해야 되고 원인 파악해야 된다." 뭐 또 유명하신 배우분 한 분이 최근 이제 돌아가신 적도 있었고 갑자기. 그다음에 뭐 서귀포에 있었던 거, 외국에 왔던 사람이 심근경색 덜컥 이런 기사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슴이 아프면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게 심근경색이 아닐까?' 또 뭐 우리 가족 중에 아버님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시술을 했는데 '나도 그런 게 아닐까?' 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면은 이 병원에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심장 통증이라기보다는 가슴 통증이죠. 그죠?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이 복부 통증이 아닌 가슴 통증, 보통 흉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말을 사랑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가슴 통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가슴 중에 이 심장은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있죠. 그죠? 약간 왼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 가운데 통증 더하기 약간 왼쪽 가슴에 있는 통증들을 심장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오십니다. 물론 오른쪽 아픈 분들도 가끔 오시고요. 특히 등이 아프신 분도 가끔 오십니다. 등을 이제 뒷가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뒷가슴이라는 용어는 없죠, 우리말에. 하여튼 가슴 가운데 왼쪽에 통증이 있으면은 심장이 아니냐 생각하고 많이들 이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가슴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슴에 보면 많은 조직들,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걱정되는 게 심장이죠. 심장에 혈관에 이상이 있는 거를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도 심장의 근육이 뭐 비대해서도 생기고 그다음에 심장 판막 이상에서도 가슴 통증이 생깁니다. 심장 판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이 하나 있어요, 막이. 막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심외막이라 그래서 가끔 이제 심외막염이 생기면은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바이러스로도 생기고 과거 같으면 이제 결핵으로도 많이 생겼고요. 그 뒤로 대동맥이 나가죠. 대동맥 박리라는 굉장히 가슴 통증이 아주 심한 이거는 뭐 찢어질 듯이 굉장히 심한 통증을 가진 그런 통증도 있고요. 그 바깥으로 보면 폐가 있죠. 사실 폐는 통증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폐는.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이라고 하는 늑막 보통 얘기하죠. 늑막이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폐 자체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에 뭐 한쪽 부분이 아파서 그거를 이제 폐암이 아닌가 하고 걱정돼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폐는 통증이 없습니다. 폐암이 통증으로 나타났다면 이미 뭐 주변에 엄청나게 전이가 돼서 굉장히 말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폐암은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제 식도 통증이 있어요. 식도가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장하고 딱 겹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통증, 위장 통증도 가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끔 이제 이 원인을 놓쳐 가지고 이제 망신 나가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담낭염이에요. 담낭염이면 사실 뭐 배가 아파야 되죠, 배가. 그죠? 배가 아프면 쉬운데 이게 가끔 가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폐와 심장을 싸는 근육, 그다음에 관절, 뼈 이런 것들 있죠. 뭐 신경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늑간신경이라는 신경도 그런 데서도 다 통증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마음을 이 심장으로 표현 안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머리에 이 불안이나 그런 우울증 같은 것으로 통증이 생겼는데 가슴 통증이 생겼다고 이걸 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흔한 것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흔한 거. 흔한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심장과 같이 위험한 병이 많으냐? 별로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심장 중에서는 그래도 협심증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심근경색이 전초 증세가 되기 때문에 요거 특징 정도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장이 가운데나 약간 왼쪽에 있기 때문에 통증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는 약간 왼쪽, 오른쪽은 아닙니다. 오른쪽 인분도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드물고 가운데나 왼쪽. 두 번째 특징이 손바닥 크기 이상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이게 심장 아닙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운동을 하면은 심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심해져야 돼요. 운동을 하면 심장 활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통증도 심해집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심장으로 생각하는 이제 누른다, 조인다.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여쭤보면은 나는 조이듯이 아프다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별로 사실 안 중요합니다, 생각과 달리. 두 번째는 왼쪽 어깨로 방사된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깨 위로 안 갑니다. 실제로는 겨드랑이로 갑니다. 어깨 쪽으로 가지 어깨로 가지는 않고요. 왼쪽 겨드랑이와 안쪽 팔로 가지 팔 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세요. 나는 막 누르듯 조이듯 아프다. 물론 따끔따끔거리는 거는 심장 통증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이제 통증을 조이냐 따끔거리냐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객관적인 가운데 약간 왼쪽 손바닥 크기 이상 운동하면 심해진다. 요게 굉장히 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좀 알쏭달쏭하다, 간단한 진단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검사보다 더 정확해요. 가슴이 아프면은 아플 때 100m를 빠르게 걸어보세요. 뭐 최대한 빠르게 걸으면 됩니다. 그 약간 숨이 찰 거 아닙니까? 그때 가슴 통증이 심해져야 심장입니다. 심장 통증은 운동할 때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아픈데 애매하다? 그러면 빨리 걸어보세요. 그럼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거는 뭐 100만 원짜리 검사보다도 더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그런 통증이 전형적으로 5분 이내에 있고요. 심근경색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심증은 혈관이 막혀서 좁아져서 생기는 건데 쉬면 좋아지거든요. 쉬면 좋아지는데 이 심근경색은 혈전으로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쉬어도 이 심장 손상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특히 30분 이상 지속이 되고 그럴 때는 심전도나 혈액검사 이상을 동반합니다. 요걸 가지고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30분 이상 아팠는데 심전도나 혈액검사가 정상이면은 심장 통증이 아닙니다. 물론 환자분이 정확하게 말씀했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30분 이상 아프면은 심근경색이고 심근경색이 되면은 3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적어도 4명 중에 1명은 죽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30분씩 아팠다. 근데 지금 살아 있으면은 아닐 가능성이 많죠. 또 그럴 경우에는 심전도 딱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진단에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초두에 이제 설명드렸던 처음 환자분이 2개월 전부터 가슴 가운데 넓게 1시간 이상 답답했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30분 이상 답답한 적이 자주 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는 심장 가능성을 많이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심전도 찍어 보니까 정상, 뭐 거의 진단이 심장이 아니다 결론 났는데 또 환자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기 때문에 뭐 관상동맥 CT 같은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뭐냐? 이를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경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형적으로 이제 1 시간 이상 답답한 게 있는데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전형적으로 나는 심장이 답답한데 분명히 심장이 답답한데 검사해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고 많은 의사분들이 검사해 보고 이상 없으면은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환자분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과호흡 증후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증세가 뭐냐면은 숨을 이렇게 들이쉬어도 아이고 숨을 쉬어도 이게 다 안 들이쉬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답답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딱 보면 압니다. 이런 거는. 어 1 시간 이상 답답하고 들어와서 숨이 좀 답답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건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이는 호흡에 대한 건데 대개는 이제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뭐 특별한 병이 있지만 대개는 불안, 우울증으로 많이 생깁니다. 이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호흡 조절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과호흡 증후군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알고 '이거는 내가 병이 있는 게 아니고 불안이나 어떡하지 심리적 문제 때문에 호흡이 빨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호흡을 조절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종이봉지, 비닐봉지에 대고 숨 쉬는 걸 많이 권했습니다. 영화에도 나와요. 이 나홀로 집에 4편 나홀로 집 4편 그 어머니가 새엄마 같은데 숨을 이렇게 하고 이거 놀라 가지고 숨을 쉬니까 옆에 이게 그 비서 같은 분이 종이봉지를 탁 털어 가지고 주는 과정이 장면이 있던데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호흡 불안이나 긴장 때문에 호흡을 이제 가쁘게 쉬면은 종이봉지에 숨 쉬는 게 굉장히 어 흔하게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숨 쉬고 있으면은 산소가 저산소증이 생겨요. 산소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봉투는 하지 말고 이 본인이 7 초에 한 번 7을 세아리고 숨을 들이쉬고 7을 세아리고 숨을 내쉬고 7 해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5 번 5 회를 5을 세아리고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5을 세아리고 내쉬고 천천히 쉬는 걸 하시거나 또는 오히려 운동을 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삼성의료원의 닥터 트루스라는 이 영상에서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긴 했어요. 이게 과호흡 증후군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나는 심장이 아픈데." 하고 오시지만 그분들의 대부분은 심장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심장이 아닙니다. 원인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죠? 그중에 대부분은 심장 통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이런 통증들이 여기 많은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검사로 다 구별되지 않아요. 보통 이 병원에 가면은 뭘 하냐면은 검사를 해 보고 심장 검사만 딱 해요. "심장 괜찮으면은 안심하세요." 하고 보냅니다. 환자분은 불안하죠. 난 심장이 아픈데 검사가 정상이에요." 근데 의사한테 "뭐 때문에 아프냐?" 그러면은 의사도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게 검사로 다 진단이 안 됩니다, 가슴 통증은. 많은 부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경험 많은 의사를 만나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경험 많은 의사를 누가 경험 많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흔한 통증 한 2-3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 61세 남자 환자예요. 이분이 이제 타 대학병원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입니다. 굉장히 큰 병원이고 4차 병원이에요. 거기에 상당히 유명한 선생님이 봤는데 그분이 가슴 통증을 듣더니만 변형 협심증이라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환자분은 계속 아픈 거예요. 이 협심증으로 진단했는데 약을 안 마셔도 통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되죠. '이거 이러다가 뭐 심장 멈추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병원에서 관상근백 조영술이라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랬습니다. 약간 좁아졌는데 거기서는 이것을 이상으로 판단을 했어요. 제 강의 중에 변형 협심증 강의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틀리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답답하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조영술에서 정상 나오니까 이제 테스트 해 보고 약간 정상인데도 좀 이상으로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과잉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 실제로는 정상인데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변형 협심증으로 약을 줬는데 환자분은 계속 아프다 그러고 겁나니까 계속 약을 올리고
그 부작용은 증가하고 이런 상태로 이제 환자분은 공포에 질려 가지고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한 1 개월 전부터 아팠는데 아침과 저녁이 아프고, 아침과 저녁이 아프고 약을 먹고 두통, 이 심장약이 좀 두통 심한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아프고 변형 십시증은 아침에만 아프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가슴 통증인데 어디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환자분이 가리키는 걸 보고 너무 놀라 가지고 "어 잠깐만요 환자분. 제가 이 좀 강의 자료에 쓰기에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그래서 찍으세요." 그래서 딱 했습니다. 여기가 딱 아프대요. 오른쪽을 가리켰죠, 왼손으로.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통증은 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이죠. 그죠? 요게 특징이에요. 이게 뭐라면 늑연골 관절 통증. 굉장히 흔합니다. 이 응급실에서도 이 통증으로 왔는데 막 검사 막 하는 경우도 많고,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도 아마 바빴겠죠. 그죠? 예,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늑연골 관절 통증은 가장 흔한 가슴 통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갈비뼈가 있죠. 그죠? 심장과 뭐 폐 바깥에 이제 갈비뼈가 있는데 갈비뼈가 오다가 가운데에 이 부분은 다 연골이에요. 우리가 뭐 갈비 뜯다 보면은 흰 먹을 수 있는 연골 나오죠. 그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가슴뼈는 뼈고요. 뼈와 연골이 만나는 곳에 관절이 있어요. 양쪽으로 쫙 있죠. 그죠? 갈비뼈가 12 개씩이니까 양쪽에 12 개씩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따라서 통증이 있고 여기에 따라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늑연골이 연골이 가슴뼈와 만나는 곳이 있죠. 그죠? 요 부분이 다 통증이 있어요. 요 부분이. 아까 방금 환자분은 여기 아팠던 거예요, 요게. 가운데와 상당히 비슷하니까 이게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다. 이게 늑연골 통증인데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거 들어도 생기고요. 뭐 팔굽혀펴기 좀 해도 생기고 골프해도 생기고 뭐 자다가 일어나도 생깁니다. 저절로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왼쪽 또는 오른쪽 굉장히 국소적이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고, 누르면은 아파요. 또는 근데 아픈데 누르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관절 통증이기 때문에 관절 텐션을 줄여줘서, 제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있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설명해요. "심장을 눌렀다고 아플까요?" 심장은 눌렀다가 아프지 않죠 당연히. 심장을 누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정 자세, 이제 기침하면은 관절이니까 확 움직이잖아요. 그죠? 숨 들이쉬면 더 아픈 경우도 있고, 고런 게 이제 전형적인 움직임에서 생긴 통증이니까 관절 통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트레칭하면 됩니다. 관절 통증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은 이제 제가 제 이름 치고 늑연골 관절 통증 치면은 요 스트레칭이 나오는데 가운데 이렇게 해서 쭉 당겨요. 쭉 당겨서 15 초.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여러 번 하면 좋아집니다. 여기 나온 이 선생님이 재활의학과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늑연골 관절 통증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있죠. 이 갑자기 뭐 얘기 잘 하다가 하다 숨 딱 모시고 하다가 한 5 초 10초 뒤에 괜찮은 거. 그죠? 하는데 이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제 앞에서 환자분 한 분이 하더니 막 아픈데 이게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봤는데 몰랐어요. 몰라가 나가서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별게 아닌데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프리코디알 캐치 신드롬이라고, 이게 한국말은 없습니다. 예, 왼쪽 가슴에 국소적으로 칼로 칵 찌르고 이럴 때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는데 좀 있으면 완화됩니다. 원인을 잘 모릅니다. 뭐 늑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경이라 그러기도 한데 일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칭하면 좀 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럴 수 있다. 이게 별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도 잘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런 건강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 명칭은 딱 붙어 있어요. 다음 환자 좀 보죠. 50세 남자 환자인데 가슴 통증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은 심장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근데 운동 시는 심해지지 않아요.
운동신이 심해지지 않으니까 일반 협심증은 아니죠. 일반 협심증은 가운데고 운동하면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고 요게 전형적인 협심증이거든요. 예. 그런데 운동 시 심해지지 않으니까 '아 변형인가?' 물었더니만 아침과 저녁에도 있어요.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도 있기 때문에 변형 협심증 아니고 또 마른 기침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게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가운데 와요. 식도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뭐 왼쪽이 아프고 오른쪽 아픈데 식도염이라고 진단받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 의사분이 그냥 아무 진단명이나 불러준 것 같아요. 이거는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느낌이 심장하고 똑같아요. 오죽하면 이 느낌을 heart burn이라고 영어로 이름을 붙였어요. 심장이 탄다. 제가 식도염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가슴 통증이 많아요. 그래서 느껴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심장 같아요. 진짜 타는 듯한 통증이 가운데 콱 있고 이게 커피나 술이나 뭐 기름기 매운 음식 그다음에 누우면 좀 악화돼요. 누우면. 왜냐하면 누우면은 산이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게 마른 기침도 잘 생깁니다. 이 산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 여기 후두를 탁 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성대를 자극하면은 목도 쉬어요. 목도 잘 쉬고 마른 기침도 하고 이게 식도 역류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사실은 늑연골 관절 통증 다음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제 생각에는 인구의 한 3분의 1, 2분의 1은 있을걸요, 아마. 이 진단이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이분은 뭐 간단하게 이제 운동부하 검사 제일 싼 거 하나 하고 진단은 뭘로 하냐면은 약을 투여해 봐요. 제산제를 한 1개월 정도 투여했는데 한 2주 정도 1-2주 정도 투여하면 벌써 싹 낫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인데 근데 환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시경 검사는 정상이라 그러던데요. 역류성 식도염인데 내시경 검사가 왜 정상이죠? 진단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하죠. 그죠? 어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은 내시경 소견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쭉 해서 식도염이 없다 그러는데 가슴 아파서 갔더니만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다 그러면은 안 믿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은 통계를 내보면은 내시경 정상인 경우가 60%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시경 괜찮은 게 60%면 내시경으로 진단이 되겠어요? 근데 내시경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심한 식도염이 나오면은 이거는 식도염 때문에 있겠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고 어정쩡한 식도염은 진단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류성 식도염인데 역류는 있는데 증세가 없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화기내과에서도 제산제를 투여해 보고 그걸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투여해 봤더니만 애매하다 그러면 식도 역류 검사로 24시간 폐하 검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 때문에 잘 안 하고 대부분 제산제를 치료하는데 기존 소화기내과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한 4에서 8주, 한 달 내지 2달 정도 보고 반응을 관찰하는 게 보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식도 역류가 왜 4주에서 8주나 걸릴까? 그랬더니만 그 약의 선택에 좀 관계가 있습니다. 약의 종류는 좀 어려운 말이라서 그냥 H2 블로커, PPI, P캡 요렇게 나누는데 과거에는 이제 H2 블로커로만 잔탁 많이 아시죠? 잔탁. 그다음에 PPI는 넥시움, 란스톤 뭐 이런 약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 이 계열 약인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나온 약이 있어요. 이 P캡이라는 계열인데 K캡, 팩스클루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가장 빠르고 효과도 길고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이런 제산제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식도 역류에 제산제를 넣어서 1-2주만 딱 보고 이 효과를 보는 게 식도 역류에 가장 이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가운데 통증이 있고 식도 역류 같으면은 약 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이게 뭐 좀 사이드 얘기인데 이 계열을 이제 P캡이라 그래서 뭐 한국말도 되게 어렵죠. 뭐 이런 이름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한양이 개발했어요. 놀랍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좀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일본 다케다 제약에서 이제 다케캡이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이노엔에서 K캡, 대웅제약에서 팩스쿨루 만드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 K캡, 팩스쿨루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이 피캡 계열의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의 순수하게 개발해서 만든 약으로 제약의 산업의 자랑이라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뭐 심장약도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약이 있지만 아직 뭐 세계로 선도하는 약은 아직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통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비욘디에서 가슴 통증을 한번 다뤘습니다. 이전에 이제 비욘디에서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래서 그거 얘기 말고 그 다른 통증은 이제 거기서 보시고, 그러면은 이미 협심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가슴 통증이 다시 생겼어요.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한테 다니는 협심증 환자들이 가슴 통증이 생겼다고 갑자기 외래를 당겨 가지고 예약을 해서 오세요. 당겨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굉장히 걱정돼 가지고 많이 오십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예를 보면 65세 남자 환자인데 타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2일 전부터 가슴 통증이 다시 재발해 가지고 왔는데, 특히 이전에 시술 받기 이전에 있던 가슴 통증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막 올렸어요. 네, 약을 뭐 이렇게 이렇게 쓰다가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하니까 약의 부작용으로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화끈거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포스러워서 이제 오신 거거든요. 제가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 약 처방에서 환자와 의사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약을 막 쓰는데 환자가 계속 아프면 무서워요. 그런 두려움과 고민이 이 처방에서 보였습니다. 협심증 환자가 다시 가슴 통증이 생겨도 그래도 협심증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예약하고 그냥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협심증, 심장 통증 아닌 경우가 원래 훨씬 많아서 그래요. 협심증 환자분이 내가 협심증이 재발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병원에 오기까지 좀 겁나잖아요. 물론 뭐 저도 뭐 다 맞출 수 없으니까 검사를 하긴 합니다마는, 이 방법으로 자가 진단하면은 거의 99% 맞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협심증의 특징이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가슴 아플 때 한 100m 확 달려봐요. 괜찮다. 그런 안 위험합니다.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아주 특이한데, 이게 협심증 환자가 스텐트 시술 치료를 받잖아요. 그죠? 시술 전에 통증이 있었는데 시술하고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 통증하고 위치가 같고 느낌이 같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같고 느낌이 같다. 이러면은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전 통증과 같아요." 그러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환자분만 아십니다. 옛날엔 가운데인데 이번에 약간 좀 왼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근데 시술 전에 진단이 정확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만심 같지만 제가 그렇게 진단했으면 그걸 믿는데, 타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오면은 안 믿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스텐트 시술할 때 아프거든요. 이 스텐트 시술할 때 혈관을 막고 막 혈관을 늘리고 막 시술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느낀 통증과 위치가 똑같고 느낌이 같다.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물어보고, 스텐트 시술할 때 통증을 못 느끼는 분도 있어요. 증세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분은 무슨 통증을 느껴도 심장 안해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증은 사람마다 다른데, 재발하면은 어디에 재발하더라도 통증 느낌은 비슷하고 같은 부위에 생깁니다. 그 심장 혈관이 뭐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거든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생기면 신경의 분포 때문에 항상 같은 자리에 생깁니다. 뭐 대개 가운데거나 왼쪽이 많죠. 그래서 협심증 환자분은 이렇게 운동 한번 해보고 옛날에 느꼈던 통증하고 같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진단하시면은 검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여기 아프대요." 여기. 요 근육이 있거든요. 이 팔굽혀펴기 많이 하면 생깁니다. 그래서 검사는 정상이고 바깥쪽 통증은 이제 근육통입니다. 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심증 진단에는 이와 같이 증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받을 때 가슴 통증이
협심증 통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게 타 병원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좀 조심하는데 심장 혈관이 좁아도 증세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증세는 근육통인데 예 관상염의 협착은 있고 이 협착이 증세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요걸 좀 특히 경험 많지 않은 분들은 요걸 좀 구별을 잘 못합니다. 또 환자분도 가슴 근육통이 있었는데 여기 아팠는데 해 보니까 이상이 있잖아요. 그럼 관련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텐트 넣었어요. 뭐 넣을 필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넣었는데 다음에 또 아파요. 그럼 또 재발했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재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런 데 증세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사의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 CT 건강진단에서 CT를 많이 찍으면서 이런 과잉 진단이 많이 되고요. CT를 많이 찍으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의사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심장 혈관이 좁거나 막혀도 증세가 없는 경우가 참 많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증세가 있어야 검사를 하고 이상이 나오니까 대부분은 증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건강검진으로 막 찍으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증세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증세와 검사 결과에 대한 이 연관관계 그거를 보는 게 점점점 중요해졌고 이게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진단이 잘못돼서 옵니다.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시술 후에도 가슴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심장 통증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걸 구별하고 그다음 변이형 협심증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변이형 협심증 많이 놓친다 그랬죠. 그죠? 빈혈도 있어요. 그다음에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최근에 어디서 들으셔 가지고 환자분들이 또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기회에 요 세 가지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변형 협심증은 이제 제 다른 영상을 보십시오. 이 혈관이 이렇게 있다가 경련이 생기면은 확 막혀 가지고 완전히 막혔죠. 그죠? 여기부터 다 가늘어졌고 이 부분은 완전히 막히고 근데 여기 한 3 분에서 5분 지나면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생기는데 이 통증이 아침에 추울 때 술 마시고 깰 때 생겨요. 낮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의사분이 잘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 변이형 협심증은 의사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행히 환자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영상 보고 오셔 가지고 찾아봤는데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욘디에서도 한번 다뤘고요. 그다음에 70세 남자 환자인데 협심증으로 2년 전에 스텐트 넣고 시술 후에 잘 지냈는데 1 개월 전부터 계단을 오르면은 가슴 통증이 생겼고 이 통증이 이전 통증과 똑같아요. 협심증 통증이 생겼어요. 근데 운동부하 검사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뭐 심장 혈관은 괜찮은 것 같은데 통증은 똑같은 게 갑자기 생겼어요. 이전과 같아요. 이게 뭐냐면 금피 검사해 보면은 이 혈색소 수치 빈혈입니다. 우리 정상이 13.0 인데 8 정도 한 10 정도 이하가 되면은 이 혈관이 정상이라도 통증이 생겨요. 우리 심장 혈관이라는 게 심장에 이제 혈액 산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혈관이 정상이라도 이 빈혈이 생기면은 혈색소가 낮으니까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운동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살짝 소름 끼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암으로 발견돼요. 이 빈혈이 있어서 찾아보면은 위장 출혈이 있더라. 위장 출혈이 왜 생겼냐? 내시경 하면은 위암이 발견돼요. 때로는 대장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뭐 다행한 경우는 가끔 이제 출혈성 위염이나 위궤양 출혈도 있어서 그건 뭐 약 먹으면 낫는데 이 협심증 환자분이 특히 나이 드신 분이 혈색소 수치 떨어지면은 저희가 좀 긴장하고 그 원인을 이제 끝까지 규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빈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미세혈관 협심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형적인 협심증 통증이에요. 이 운동하면 심해지는 통증이에요. 운동부하 검사하니까 이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완전히 뭐 거의 한 뭐 90% 99% 협심증이죠. 조영술했는데 정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증세에 검사도 이상인데 조영술하니까 막힌 데가 없어요.
그게 미세혈관이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큰 혈관은 괜찮은데 미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진 않아요. 일부는 전형적인 협심증 통증이라 그랬는데 의사가 잘못 판단했을 경우, 운동부하 검사는 잘못 결과가 이제 오류로, 위양성이라고 오류로 나는 경우가 한 7~80% 있어요. 7~80%, 20~30% 있어요. 맞는 경우가 7~8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관상동맥 조영술을 날 수 있는데, 일부는 이제 미세혈관 이상이 있을 수는 있고, 이 분야는 굉장히 애매한 분야입니다. 이게 밝혀진 지는 한 5~60년 됐는데 아직도 이게 병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분야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검사가 정상이라면 위험하지 않고요. 그냥 운동으로 극복하시면 돼요. 그냥 운동 능력,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 내 근육 기능이 떨어졌다,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많은 경우는 이 의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은 이걸로 진단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다른 걸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진단명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가슴 통증의 대부분은 심장 통증이 아닙니다. 협심증 치료받고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제가 약간 걱정되는데, 그 협심증인데 괜찮다 생각하고 병원에 안 오실까 봐 걱정되긴 한데, 말씀드렸죠. 가운데 이 가운데 약간 왼쪽 손바닥 크기, 운동할 때 심해지는 통증. 가만히 있을 때 심해도,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심근경색도 꽉 아픈데 운동하면 심해집니다. 운동하면 심해지는 거는 심장 통증의 완전히 이제 완벽한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검사보다는, 검사가 진단을 잘 못합니다. 증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설명해 준 의사를 찾아가시고, 환자분들도 뇌경골 관절 통증, 역류성 식도염, 변형 협심증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뇌경골 관절 통증, 역류성 식도염은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은 겪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영도님, 가끔 심장 박동이 쿵 할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심전도 말고 추가해서 받아본 심장 건강 관리에 도움되는 검사가 무엇일까요? 연예인들 소식. 예, 그렇죠. 그 가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두근거린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근거린다고 오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은 분이 지금처럼 심장 박동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근거림하고 통증하고 왜 구별을 못 하시는지, 좀 의사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두근거림도 가슴 불편한 거니까요. 쿵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가슴 박자가 하나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심전도 하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게 24시간 심전도, 또는 뭐 요새는 72시간도 있고 한 달짜리 심전도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몸에 심어야 되지만, 심전도를 오랫동안 찍는 검사라면은 이 진단이 되는데, 사실 저게 쿵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쿵 하는 게 한 번 나타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쿵 하는 게 자꾸 나타난다면은 자기 맥을 짚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맥을 짚으면은 가다가 하나가 탁 건너뛰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맥 짚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 혈압계 있죠, 그죠? 혈압계를 재면은 이게 맥박이 이렇게 그 툭툭툭 뛰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 건너뛰는 거. 스마트워치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혈압을 재시면은 혈압 될 때 이제 웨이브가 나타나요. 그거 보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제 와이프가 쿵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쿵 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는 하루 수백 번 정도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쿵 하는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이 부정맥은 맥박을 재봐 가지고 평소에 2배, 우리가 한 70배 정도 되니까 뭐 130배, 140배 이상은 돼야 이게 정말 진정한 부정맥이고, 100회, 110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시어머님은 유윤유님, 몸이 아프셨고 등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보는 도중에 심장이 아프셔가지고 응급실 갔었더니 심근경색이셨어요. 이거는 상당히 실제로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는 보호자분들이 환자가 어떻게 아팠다고 이야기하는 걸 좀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등이 아팠다 그러는데 환자분한테 물어보면은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진짜 등이 아팠고 심근경색이라면은 등 아픈 건 등 아픈 거고 심근경색은 따라온 경우도 있고요. 심근경색도 급성도 있고 만성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증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고 본인 얘기하는 거 외에는 잘 안 믿고 제가 외래에 오셔 가지고 보호자분이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 씁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분 얘기하고 환자분 얘기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민들레님 부정맥이네요. 또 "부정맥 가진 80세 된 남자 어린이인데 운동은 안 좋은 거야." 안 좋을 리가 없죠. 운동은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은데 단서가 붙죠. 과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중용, 뭐 불교 개념으로 중도 가운데쯤 하는 게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은 운동하다가 많이 다쳐요. 뭐 관절 다치는 거 넘어져서 관절 다치는 거 말고 근육도 많이 다치고 인대도 다치고 심한 운동한 사람 다 다치니까 이 빠른 걸음, 숨찰 정도의 빠른 걸음, 가벼운 근육 운동은 항상 좋고 부정맥이 아니라도 좋고 부정맥에도 좋습니다. 예. 어 프리나님 이거 오늘은 이제 좀 다른데 미주신경성 실신과 심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기본적인 저혈압이 있다. 펌프 지략해서 미주신경성 실신은 실신입니다.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기절을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 실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심장병이냐? 심장병 아닙니다. 이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냐.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의 문제입니다. 미주신경 실신은 글쎄 이게 뭐 제가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제 외래에 많이 오셔요.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흔한 게 조회 시간에 여름에 요새 조회 밖에서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조회 시간에 밖에 이제 서 있으면은 서 있다가 한두 명씩 쓰러지죠. 쓰러지는 게 이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미주신경이 대표적인 자율신경계의 하나거든요. 뇌신경 10번인데 그래서 오랫동안 서 있으면은 이 물이 아래로 막 이렇게 피가 아래로 쏠리잖아요. 그죠?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이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신경계를 이용해 가지고 맥박도 막 높이고 막 이렇게 자극을 막 합니다. 교감신경계에 자극을 막 하는데 그 자극이 너무 지나치면은 갑자기 미주신경이 딱 개입하면서 이 설명이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하여튼 자율신경계가 확 들어오면서 맥박이 늘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기절합니다. 기절하고 누우면은 금방 깨요. 그리고 아무 마비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애 툭툭 틀고 그다음 수업 받으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도 한번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좀 드문 경우도 있긴 해요. 그게 드문 경우는 뭐냐면은 술 마시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기절하시는 분, 뭐 대변 보고 기절하시는 분, 뭘 먹다가 뭐가 탁 걸렸는데 악 하다가 기절하시는 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위주신경성 실신인데 이거는 뭐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평소에 저혈압이라면은 좀 짜게 드시는 것도 좋아요. 혈압이 좀 낮을 때, 저도 혈압 좀 낮거든요.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생깁니다. 심장 문제는 아니고요. 탈수 문제, 자율신경계가 좀 예민해서 생기는데 뭐 세월 지나면 좋아집니다. 어 오늘은 엔젤님 신부전이 있는 분들께 의존성 부종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존성이 아니라 디펜던트 이디마라 그래서 낮은 맞은 부분에 그러니까 뒤로 놓으면은 등에 부종이 생기고 등이 붓고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붓고 그다음에 다리를 올려라 그러면은 엉덩이가 붓고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거는 다른 분한테 좀 물어보시죠. 질문이 들어왔길래 예 하고요. 어 엔젤님이 다시 했는데 관상놈의 CT 조영제 사용 상 정상인데 85세 여성 올려주시죠. 몇 년 뒤에 다시 찍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정상이면 안 찍어도 됩니다. 안 찍는 게 원칙입니다. 조영제 사용해서 정상이면은 사실은 저게 동맥경화 생기는데 이거는 정확한 연구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뭐 아무리 빨라도 5 년,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걸릴걸요. 그래서 찍을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을 찾아서님. 음 30대 남자인데 PBC 1%, 아까 말한 조기 수축, 가슴 쿵 내려앉는 거 1%, 전체 맥박의 1%니까 꽤 많은 거죠. 우리 맥박이 하루에 한 10만 번쯤 됩니다. 1%면은 1000번이죠. 1000번. 1000번이면은 꽤 많이 느끼고, 그러면은 이 맥박이 하나 이렇게 건너뛸 때마다, 맥박이 뛰다가 하나 탁 건너뛸 때면은 약간 어찔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가슴 답답하고, CT 찍으면은 정상인데 거기서 왜 변형 협심증이 나올까요? 날씨가 쌀쌀할 때 가슴 압박감이 느껴지며 통증이 발생합니다. 요거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생겨야 되고 새벽에 생겨야 되고요. 새벽, 아침에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술을 드시면은 술 마시고 깰 때 생기고 추울 때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침에 생기고 술 마시고 깰 때 생겨야 되고, 네, 통증이 5분 이하면은 변형 협심증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PBC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로. 그래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검사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30대는 많지는 않습니다. 40대, 50대쯤 돼야 많긴 합니다. 프리나님, 이 심장이 튼튼해지는데 도움되는 운동이나 음식이 있을까요? 음식은 없습니다. 제가 일반인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심장이 좋다는 음식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물론 뭐 나쁘지, 심장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리 지중해식 식사라는 거죠. 올리브유 많이 먹고 견과류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고 치즈 많이 먹고 생선 많이 먹고, 고기는 피하고 뭐 탄수화물 피하고, 이런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건강 뭐 문제는 막 항상 나오는데, 그게 심장이 튼튼해진다고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동맥경화를 좀 막아줄 수 있다. 그걸로 이제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심장이 나쁜데 그런 식이요법으로 고치겠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약이 100배 정도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뭐 유산소 운동, 약간 숨차게 10분 이상 운동 더하기 근육 운동. 사실은 무리하지 않은 운동이라면은 모든 운동이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호두만 님은 상당히 긴데요. 커피 올려주시겠어요? 너무 긴데? 커피 먹고 못 잤는데 불면증, 불안감, 심장 통증, 많이 기분 나쁘게 불편하고, 불면증, 심장 통증, 음, 이상은 없었고, 이게 사실은 뭐 잠을 잘 못 자면은 불안이 생기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불안이 생기고, 심장 통증이 아니라 식도 역류일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커피가 식도 역류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에서 심해지는 통증이 아니고, 그다음에 낮에도 생긴다면은 이건 휴식증이 아니고 거의 식도 역류예요. 그래서 이게 제산제를 좀 드셔 가지고 반응을 보거나, 아플 때 물을 좀 마셔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닐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테스트해 보셔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과에 가셨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다음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이 없었으면 이제 의사분이 "아, 이건 이상이 없고 식도 역류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안심을 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면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다른 내과를 가시든지, 좀 나이가 한 그래도 50-60대 되는 의사를 찾아가셔 가지고, 이게 검사 정상이냐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럼 뭐냐?" 물어보시면은 대개는 아마 식도 역류 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예. 어 모두님, 안녕하세요. 부분 마취를 자주 하면 심장이 안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통과. 다음 질문. 오영도님, 관상도면 CT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요? 이거는 사실은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우리가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검사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쫙 비교해 가지고 CT 검사를 한 사람이
심장병도 일찍 발견되고 훨씬 오래 살더라. 이렇게 되면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가 그렇게 결과가 나온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나 여러 가지 개인 이제 판단으로도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상동맥 CT 조영술 검사는 언제 하라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 이제 관상동맥 CT 조영술이라는 걸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정상이면은 정말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뭐 변형 십중증 같은 것도 이제 구별이 안 가지만 심장이 겁날 때는 이 관상동맥 CT 조영술에서 정상이면은 정말 정상이에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을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환자분이 '아 이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할까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 진단이 검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게 되면은 진단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우리 아버지께서 뭐 협심증이셨는데 또 뭐 그런 식으로 뭐 걱정이 된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센시어스 님 영어로 이름을 쓰셨는데 운동할 때 숨 차는 거 빼는 거 괜찮은데 가만히 앉아서 일할 때 가슴 답답하면서 목이 막힌 것 같고 심장 문제인가요? 반나절까지 불편할 때가 있네요. 반나절씩이나 몇 시간씩 답답한 게 여러 번 있잖아요. 그죠? 심장 가능성이 적죠. 그다음에 운동할 때 아프지 않으니까 심장 가능성이 적죠. 가장 많은 걸로는 식도 역류나 이게 좀 불안 같은 우리가 뭐좀이 기분 나쁘거나 좀 긴장하거나 뭐 죄 지으면은 가슴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신경성이라는데 그런 계열 가능성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해서 뭐 이거 심장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아닌 걸 다 아니냐? 제가 이제 100 명의 환자를 보면은 한두 명은 틀리겠죠. 당연히 그죠?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참조하는 게 뭐냐면은 환자분이 위험 인자가 있느냐. 위험 인자라는 게 이제 고혈압, 당뇨, 담배 그다음에 이 고지혈증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면은 이게 심장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런 증세가 심장병 아닌 것 같아도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종합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고 뭐 가끔 의사는 종합적으로 판단 안 하고 무조건 이제 검사 때리고 이제 "괜찮으면 집에 가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사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안다다 님. 28세 여자입니다. 28세 여자입니다 하면 저희는 '아 이거 심장병이 별로 없겠네.' 벌써 이제 생각을 하죠. 미주신경 실신이 있었고요. 그다음 PBC 발견했는데 PBC하고 미주신경 실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홀터 검사하니까 30% 이상 빈도 나왔어요. 이건 치료 대상입니다. 30%. 30%는 굉장히 치료 대상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선천성 심장병이나 다른 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저보다 횟수가 적은 분들이 시술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치료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필수적은 아닌데 이게 항상 저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맥박에 30%면 하루 3만 번이에요, 3만 번. 이 자체가 심장 기능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부정맥 자체가 심장 기능을 좀 악화시키거든요. 보통 우리가 10% 이상이면은 이게 치료를 고려합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안 되면은 그 부분을 제가 뭐 지져 가지고 RFC라는 지져가는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30% 이상이면은 일단은 대학병원 가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뭐 빅4 정도 되는 병원에 부정맥 전문의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요거 제 전문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들은 풍으로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이제 가슴 통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질문도 여러 가지가 많으시네요. 그래서 심장은 실제로 검사보다는 이 증세로 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분들도 증세에 집중하는 의사분들을 찾아보시면은 건강 관리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